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제 성격이 우유부단함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2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큰 남편 이름 아래에 올려져 있지만 둘째 아이는 작은 남편 호적 밑에 등재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놀라운 것은 큰 남편, 작은 남편을 한 집에서 함께 모시고 산다는 것이며 더더욱 놀랄 일은 큰 남편과 작은 남편이 형제지간이란 사실입니다. 나의 사정을 아는 고향의 친구들은 복이 넝쿨채로 굴러와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고 또 우리 이웃에서는 이런 사연도 모르고 저에게 병신인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가는 열부라고 칭찬이 자자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눈치 빠른 이웃의 제 또래 아주머니 하나만은 대충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입니다. 큰 남편과 저는 한때는 도회지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할까? 그 행복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남편 아니 당시엔 그냥 남편이었죠. 남편이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다가 그만 중앙선을 침범을 한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났고 그 때문에 2다리를 절단을 하고 또 오른쪽 손목을 절단을 하여야 하는 불행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정말이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런 불구의 남편과 살아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시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며 2명의 아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기 벅찼던지 시부모님들은 큰 아들인 제 남편은 대학에 보냈고 작은 아들인 시동생은 고등학교만 보냈다는데 시동생은 시골 살림이 더 좋다고 하면서 남편이 직장을 구해준다고 하여도 싫다고 하면서 시골에서 시부모님이 짓던 농토를 그대로 물려받아 농사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편은 시동생에게 죄를 지은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여자들 시골로 어디 시집가서 살기를 원합니까? 나이가 40살에 가까운 시동생은 그동안 저나 남편이 하다못해 남들처럼 외국인 신부라도 사서 결혼을 하라고 하였죠. 하지만 시동생은 장가를 안 들었으면 안 들지. 돈을 주고 외국 여성을 사서 결혼은 절대 안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2다리가 절단이 되고 한쪽 팔도 절단을 한 남편은 저에게 시골로 내려가자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남편이 좌절을 하고 죽으려고 할 정도로 시리에 빠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시동생이 자주 병원으로 문병을 와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형님인 저의 남편에게 시골에서 요양을 하며 보험금 받은 것이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며 부추겼고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던 남편은 시동생의 그런 마음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였고 평소에 남편이 시동생에게 죄스러워하던 마음을 잘 알았던 저는 시동생 밥이나 지어주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선뜻 응하였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는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보내주었습니다. 7개월간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남편이 원하던 귀농 준비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은 차라리 이혼을 하고 다시 시집을 가라고 하였으나 인간의 탈을 쓰고 불구가 된 남편을 저버리고 또 하나뿐인 아들을 불구의 남편에게 맡기고 저 하나의 아니만을 위한 짓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처분을 하고 그동안 넣었던 적금도 모두 해지하고 남편의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나온 돈을 모두 모으고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라 형사합의금까지 합하니 불구의 남편이나 제가 일을 안 하고도 넉넉하게는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궁색한 살림살이는 피하며 살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병을 온 시동생에게 시동생 집 부근에 적당한 집을 하나 구하여 달라고 하였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문병을 와서는 자기 집 바로 옆집이 비어있는데 살기에 불편하니까 형수님이 어떻게 한번 시간을 내어 다녀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여동생 남편이 제부에게 남편을 맡기고 시동생을 따라서 시골로 갔습니다. 제법 넓은 마당에 텃밭도 있는 집이었지만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허름하였습니다. 시동생에게 새로 집을 지으면 어떻겠냐고.
하였더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왕에 새로 집을 짓는다면 시동생 집과 우리가 살 집 사이에 있던 담장도 없앴으면 어떠냐고 하였더니 시동생 역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고, 전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해달라고 하며 병원으로 와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였더니 남편도 아주 좋아하기에 저는 시동생에게 집을 새로 짓는데 필요한 돈을 아주 넉넉하게 보내며 남편의 부탁대로 공사를 하면서 이왕이면 시동생이 살던 집도 헐어버리고 새로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집을 새로 짓고 있다면 문병을 갈 틈이 없다는 전화만 왔었고 2달 후 시동생이 문병을 와서 집을 다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 제부에게 남편의 수발을 부탁하고 남편의 큰 사고로 자동차가 무서웠지만 어차피 시골 생활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겠기에 남편과는 상의도 안 하고 선뜻 차를 한 대 사서 시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시동생 집과 우리가 살 집은 전에 있던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새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시동생 집과 우리 집을 넘나들 수 있도록 집과 집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마치 한 집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고, 휠체어를 타고도 남편 스스로가 혼자서 마당이며 집안 어디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문턱이란 문턱은 하나도 없이 아주 멋지게 지어진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집을 휴대폰 카메라에 모조리 찍어와 남편에게 보여주자 남편 역시 아주 흡족해하였고, 친정 식구들도 아주 잘 지어진 집이라며 안심을 하였습니다. 살던 집이 팔리자 저는 지체 안 하고 가재도구며 살림살이를 모조리 시동생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갖가지 보약이며 영양식을 먹여서 원기를 북돋아 주었고, 그리고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7개월 만에 퇴원을 하고는 곧장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시동생에게 보냈던 가재도구며 살림살이는 시동생이 적당한 곳에 아주 잘 배치를 해두었었고, 또 남편에게 필요한 사소한 것까지 모두 아주 잘 구입을 해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둔 것을 보고 남편이나 저는 시동생에게 아주 고마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날부터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돈 그리고 자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는 시동생이 데리고 잔다고 하고 데리고 가자 남편 옆에서 들뜬 기분으로 잠을 청하려 하였더니 남편이 치근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한 후에 잠자리에 대하여서는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남편 역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굶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불구의 몸으로 그러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잘린 부위가 각각 다르니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집이라고는 하지만 노총각인 시동생의 집과 지붕이 연결이 되어 있고 복도까지 연결이 된 집에서 노총각인 시동생이 들을 것이 뻔하기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지만 예전의 남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만족스런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남편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이라도 확인을 한 일이기에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시동생과 함께 식탁에 앉았는데 시동생이 저를 힐긋힐긋 보며 얼굴을 붉혔으나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였지만 빈 텃밭을 놀릴 수가 없었고 텃밭에 우리가 먹을 채소며 과일 나무를 심다 보니 저의 일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텃밭에서 일을 하면 남편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와 옆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며 말로 거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고 전과 다른 환경에 다른 조건이지만 점점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하였습니다. 가사 돌보랴, 텃밭 일구랴, 바쁜 생활의 연속이라 밤이면 남편이 제 곁으로 치근대며 오는 것이 점점 싫어지며 무서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합의를 한 끝에 2번만으로 약속하였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벅찼지만 그마저 회피를 하면 남편이 다시 좌절을 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난 그날 역시 텃밭에서 모종을 옮겨 심는데 역시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나와 말로 거들었습니다. 여보,
항서가 당신 좀 조용히 했으면 하던데 남편이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뭐료? 의아스런 눈초리로 남편을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간밤에 있잖아. 히히히 남편이 웃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시동생이 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녀석이 힘이 든 모양이야.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였습니다. 도련님 빨리 장가를 가게 하세요. 방법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그런데 외국 여자는 싫다고 하고 한국 여자만 원하는데 어디 농사꾼에게 오려고 해야지? 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편과 하기 싫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남편에게 좌절과 시리를 안 주려고 갖은 연기를 했어야 하였습니다. 여보, 이런 말 하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할진 모르지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그래요?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묻자 항서 말이야 하고 다시 말을 흐렸습니다. 도련님이 왜요? 하고 묻자 당신이 좋은 모양이야.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니까 싫지는 않겠죠? 안 그래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자 그게 아니고 당신을 여자로 보는 것 같아.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실업기는 퉁명스럽게 말을 하면서 눈을 흘겼습니다. 이런 말 하면 당신이 어떻게 생각을 할진 모르지만 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뭐요? 다시 퉁명스럽게 묻자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못해주니 말이야. 저를 외면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의 속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다시 말을 흐렸습니다.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서도 당신이 사랑을 해주면 어때? 남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뭐요? 토끼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말을 하고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부탁이야, 여보. 남편은 간절한 눈으로 저를 보며 말을 하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서 남편이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걸쳤습니다. 항서야. 남편이 시동생을 불렀습니다. 형님, 왜요? 잠시 후 시동생이 방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성민이 데리고 오고 형수 데리고 가. 남편은 창밖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였습니다. 형님, 시동생이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말을 흐렸습니다. 어서, 남편은 단호하였습니다. 네 형님, 시동생이 말을 흐리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꼭 이렇게 해야 해요. 시동생이 사라지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무 말 하지 말자 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저의 하나뿐인 잠이 든 아들 성민이를 안고 와서 남편 옆에 눕혔습니다. 데리고 가. 남편은 잠든 성민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가. 어서. 남편은 저의 팔을 뿌리치며 외면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단호함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시동생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장을 섰습니다. 항소 고집보다 더 고집이 센 남편인지라 어쩌지 못하고 시동생을 따라가며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저를 외면하고 우리 아들 성민이만 보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전 형님이 어서 장가를 들라기에 농담 삼아서 형수님 같은 여자라면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형님이 오해를 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시동생은 소파에 앉으며 말을 하였습니다. 전 고개는커녕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술이나 한잔해요 하며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형수님 먼저 한 잔. 제 옆에 앉은 시동생이 저에게 잔을 주며 술병을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겨우 입을 열고 대답을 하며 잔을 받았습니다.
시동생도 말이 없었고 저 역시 아무 말도 안 하며 술잔만 홀짝홀짝 비웠습니다. 그런데 전 그만 볼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제 눈을 의식하며 손으로 가렸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하였습니다. 형수님, 고마워요. 저런 형님 배신 안 하시고 살아주셔서. 당연한 일인데 뭐료, 손을 떨며 말을 하였습니다. 아뇨. 형수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로 시동생의 손도 떨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시동생은 총각이라 그런지 힘도 아주 좋았습니다. 전 나도 모르게 시동생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100% 임신이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형수, 내 아이 하나만 낳아줘요. 시동생이 무서운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후 이 형님, 미안해. 시동생이 겸연쩍은 표정으로 일어나 앉으며 말을 하자자니야. 앞으로 내 목까지 말이야.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동생이 사라지자 다시 전동 휠체어를 탄 남편이 와서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기간이지? 남편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놀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남이야? 부부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래? 히히히. 동생 하나 낳아. 남편의 입에선 더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싱크대로 가서 밥을 하였습니다. 시동생은 밥을 먹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농사를 지으러 갔습니다. 전 설거지를 마치고 텃밭으로 갔습니다. 일주일간 항서방해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내가 텃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태기가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시동생의 아이였습니다. 남편에게 아니 이제는 큰 남편에게 유산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며 반대를 하였습니다. 작은 남편 역시 반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낳았습니다.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시동생에게 양자를 드린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은 그 아이를 시동생 호적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지붕 아래에서 두 남편을 모시고 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큰 남편과 있고 수요일 토요일은 작은 남편과 지내고 그 외의 날은 아이들과 함께 있지만 아이들이 잠이 들면 큰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금살금 작은 남편의 방으로 가는 못된 여자로 변한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미 저는 시동생을 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어쩝니까? 이미 시동생이 더 좋은데 말입니다.